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는 그린 뉴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와 경제 위기를 이겨낸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거나 풍력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이자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빛과 바다에서 찾아봅니다.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저서 코드 그린.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은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과 정부의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사회 구조를 전환하는 뉴딜의 개념을 더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린 뉴딜은 경제와 기후 환경의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며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화석 연료를 이용한 탄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자력이나 화력 이런 걸로 지금으로 버티겠지만 여기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재생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뭔가 만들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투자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기술이 되는 거죠. 미래 산업을 위해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신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물 등을 이용해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과 수력, 화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무한한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빛과 바다. 그중에 태양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원으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 약 6,000도, 지름이 지구보다 109배나 크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지구 생명의 어머니라 불리는 태양은 빛과 열 에너지로 쓰입니다. 이때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의 에너지를 받아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고 있을까요?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내 태양광 발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약 38만 개. 이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전기는 약 11.4기가와트의 규모라는데요.
이곳에선 그중 약 3,000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 소비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에 설치된 3,000개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38만 개 정도로 굉장히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 발전소는 좀 적은 편이어서 이러한 소규모 발전소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전국의 태양광 발전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만 간헐적으로 전기 생산이 이루어지는 데다 날씨에 따른 발전량도 들쭉날쭉한 상황.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고 전력 수급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안정성 문제가 이제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후 예측에 대한 모델 예측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는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이제 가능성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ICT 기술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ICT 기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 기존의 발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해서 앞으로의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서인데요. 변동성이 큰 태양광 발전량을 조절해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려면 꼭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RTU라고 하는 통신 종단 장치인데요. 이것을 인버터, 즉 전력 변환 장치에 달아두면 얼마만큼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지는 물론 발전 장치의 고장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그 원리를 살펴볼까요? 태양광 발전기에는 모듈과 인버터가 사용되는데요. 태양광 모듈이 햇빛을 받아 직류 전기를 만들면 인버터가 이것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하는 교류로 바꿔줍니다. 이때 RTU를 인버터에 달아주면 전력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량에 관한 데이터 역시 함께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면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자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에너지 플랫폼을 만들어 전력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1메가 이하짜리 태양광들을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수요와 공급의 어떤 최적화에 대한 기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 발전 플랫폼화에 앞서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대학교의 연구실. 이곳에선 요즘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똑같은 면적의 태양전지 모듈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개발된 1, 2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성은 최대 34%.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선 태양전지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물질의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굉장히 큰 면적을 우리가 태양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태양전지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혁명적인 게 필요한데, 물질 측면에서 혁명적인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뿐만 아니라 뭐 소자로 이렇게 만드는데 태양전지의 한계인 34%를 넘어서서 45% 혹은 66%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죠. 실제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1세대 태양전지인데요.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데다 최고 효율이 2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세대 태양전지는 카드뮴과 구리, 셀레늄 등의 화합물을 광흡수축 물질로 활용했는데요. 가격은 저렴해도 효율성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죠. 최근엔 특수한 구조를 가진 광물질,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양전지에 응용하면 간단한 공정으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대 이상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양전지의 소재로 쓰이는 물질들이 태양빛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에너지 손실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태양전지 1, 2세대는 광흡수 대역이 좁아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 빛만 흡수해가지고 그 태양전지의 효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3세대 태양전지예요. 그 가시광 영역을 벗어나서 열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흡수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파장 대역의 에너지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태양전지의 효율을 올려보겠다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이런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방법이 캐리어 증폭입니다. 기존엔 빛의 입자인 광자를 쪼였을 때 캐리어, 즉 광전류가 하나만 나왔다면 3세대 전지는 3개가 훨씬 강한 광자를 쪼임으로써 캐리어가 1개가 아닌 2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가시광선의 영역대뿐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의 빛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흡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효율성을 45%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가시광 영역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흡수 대역이 넓어지니까 전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토양이,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태양전지의 어떤 그 넓이 또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태양전지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류량이 2배, 3배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장점이 있는 거죠. 이처럼 3세대 태양전지는 빛이 흡수되는 광역을 넓히는 이론적인 방법을 찾아낸 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 개발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같은 넓이의 태양전지로 2~3배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이 태양전지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광 흡수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많은 전류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 흡수가 중요한데, 지금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게 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흡수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예요. 실제로 제3세대 전지의 광 흡수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 적외선, 자외선 영역의 빛을 쬐 얼마만큼의 빛이 흡수되는지 실험해 봤는데요. 녹색의 가시광선뿐 아니라 파란색의 자외선 영역대까지 흡수해 효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전지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제3세대 태양전지.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혁신적으로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한 대학교 연구팀이 만든 투명 태양전지 기술인데요. 전지를 투명한 유리처럼 얇게 만든 것으로 빌딩 창문이나 차량 외장, 핸드폰과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속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발전소 차원에서 대량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그때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투명한 태양전지는 투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장점으로 자동차 유리나 그 건물 창호에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기존의 유리 창호에는 이렇게 가벼운 그 무게의 투명 태양광 필름을 만들면 그대로 부착을 해서 좀 유연한 태양전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된 태양전지의 경우 실리콘 소재의 불투명한 전지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미관을 해치거나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 적용에 많은 한계가 있어 왔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곳에선 빛 흡수율이 높은 황화계의 물질을 적용해 투과도와 성능을 한층 향상시킨 투명 태양전지를 개발한 겁니다. 자외선의 강한 빛을 흡수해 전지로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가시광선은 투과해 우리의 눈엔 투명하게 보이는 기술인데요. 즉, 투과율을 높인 70% 정도의 방막을 건물 유리에 붙이면 유리창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외선을 흡수해 빛 에너지의 6%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죠. 훨씬 투명한 투과도 70% 정도를 갖고 있는 태양전지는 자외선 영역에서의 빛을 흡수하여서 빛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태양전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투과도 40% 정도 갖고 있는 태양전지는 자외선으로 부족한 빛의 흡수를 가시광선 영역까지 선택적으로 확장시켜서 전기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투과도에서는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효율 면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사실 더 투과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더 높은 효율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투명 태양전지는 평균 약 6%대의 효율을 보이는데요. 한 가지 특이점은 투명도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지의 투과도를 낮춰 진한 갈색을 띠면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고 투과도를 높여 투명에 가까워진다면 에너지 효율은 낮아지죠. 이러한 특성을 용도에 따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그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것인 만큼 철저히 무독성이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We want to use for everyday life, so material processing, everything should be compatible for human life. We cannot put human life in danger for using toxic material or some chemical processes or polluting environment. There are many concerns while we are dealing with the new kind of technology like a transparent solar cell. So from the beginning we have the concern.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친환경을 추구하는 신재생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깎거나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부작용이 따랐는데요. 투명 태양전지의 경우 건물이나 자동차 유리, 핸드폰 디스플레이까지 생활 속 용품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에 염려가 없는 것이죠.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그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훼손이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점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로 더 가까운 그린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서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이제까지 설치 면적이 부족한 데다 낮은 효율성 때문에 더 활성화되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앞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태양빛을 통한 에너지 발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새롭게 뜨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 푸른 바다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에너지의 원천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바다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이용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쓰여온 건데요.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해양 에너지 발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에너지로서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화력 에너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저탄소 사회로의 선언 이후 우리나라 해역 환경에 맞는 화력 발전 시스템 연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민수 박사는 우리나라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력 발전이란 파도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용해 물 분자가 앞뒤로 흔들리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기술을 말하죠. 파도는 이제 그 원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이클 동안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요. 이 회전하는 걸 주기라고 하고, 요 높이를 이제 파고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주기 몇 초, 이제 파고 몇 해면 높이와 이제 이 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운동 그리고 상하 위치 에너지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파력 발전의 형태에 맞게끔 해서 그 전기로 변환해서 발전하는 걸 이제 보통 파격 발전이라고 합니다. 기존 파력 발전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면 위 물체의 움직임을 변환하는 가동 물체형, 파력 에너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해 전기를 만드는 진동 수주형, 파력 방향의 전면에 구조물을 설치해 파도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변환하는 월파형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는 실시간 변화하는 파도의 방향에 하나의 장치당 한 가지의 에너지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파격 발전 시스템은 한 가지 에너지를 쓰는데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도라는 게 항상 이제 일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을 못하는 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텀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원리를 이용했고요. 원운동,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운동 에너지를 이제 조합하기 위해서 변환 클러치라는 이제 아주 단순한 그 장치를 개발을 했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이제 텀을 없앤 거죠. 변화무쌍한 파도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그 변화에 맞게 발전 방식을 제어하는 파력 시스템.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데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조합해 발전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박민수 박사가 개발한 파력 발전을 1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 시스템입니다. 발전에 필요한 장치는 바로 원통형 실린더, 그리고 원통형 실린더의 연결팔과 회전 스윙판인데요.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통형 파력 발전 시스템이 전력을 생산하는 세 가지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원통형 실린더는 파도가 발생하면 그 힘에 의해 스스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어가 작동하게 되고 기어의 움직임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원통형 실린더의 연결팔은 파도에 따라 장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스윙판은 좌우로 움직일 때 왕복 에너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를 증폭시켜 발전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중 변환 클러치의 역할이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에너지가 이쪽으로 모이면서 이제 변환 클러치 기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빠른 에너지를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변환 클러치에 의해서 가장 빠른 에너지는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24시간 발전이 가능하고 그 발전기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파도의 변화에 따라 발전 방식을 달리하는 변환 클러치.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그때그때 선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파도가 발생하는 어떠한 해역에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력 발전이 우리나라 해역에 구축된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실제 국내 연안 해역에 존재하는 전체 파력 에너지 자원량은 약 6.5기가와트. 깊은 해역까지 확장하면 50기가와트 정도의 풍부한 파력 에너지가 잠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다에 그만큼 이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풍력과 더불어 파격도 이제 같이 그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뭐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린 뉴딜로서의 첫 행보를 보일 만큼 각광을 받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요. 바로 바다 위의 자연 에너지 해상풍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는 제주, 영광, 그리고 부안의 서남의 실증단지로 세 곳의 해상풍력이 생산하는 전력 규모는 약 124메가와트인데요.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로 확대할 방안을 내놓고 있죠. 해상풍력 발전 방안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를 준공해서 영국,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5번째 해상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제2의 조선 산업이라고 평할 만큼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순수한 국내 기술로 초대형 해상 프로젝트 추진 및 해외 진출 등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미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지금 해상 풍력이 새로운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총 발전 설비 용량은 2018년 기준 119기가와트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 중 풍력이 약 1.4기가와트를 차지하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현황으로 보자면 태양광과 수력 발전에 이어 가장 많은 효율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선 육상 풍력을 설치할 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는데요. 반면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 대비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부한 바닷바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죠.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그린 에너지로서 해상 풍력이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풍부하고 거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력으로 생산해야 하는 만큼 해상 풍력의 핵심인 발전기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풍력에서는 블레이드, 즉 회전 날개가 발전기를 작동시키는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3메가와트급과 5.5메가와트급 두 가지 블레이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러한 블레이드의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력 터빈에서 블레이드는 뭐 자동차에서는 엔진과 같은 부품이다. 그래서 뭐 핵심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풍력 터빈이라는 기계 자체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한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청정한 에너지인 바람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사용 가능한 형태인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람의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그 첫 번째 부품이 바로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풍력 터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같은. 네.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 블레이드의 회전 반경이 커질수록 우리가 발전기 한 개의 터빈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은 더욱 많아집니다. 결국 회전 반경을 키우기 위해선 블레이드도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무게죠. 블레이드가 이렇게 대형화되다 보면 무게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설계 파라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소재가 되겠죠. 소재가 굉장히 가볍고 그러면서도 더 강한 특성을 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메탈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복합 재료라는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이 중소형의 블레이드들이 대형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블레이드는 3메가와트급의 경우 날개 하나당 길이가 40m에서 60m 사이, 무게로 치면 약 10톤에서 20톤 정도의 구조물인데요. 이 거대한 구조물이 거친 해상의 환경에서 파손되지 않고 견디기 위해선 장치의 대형화 기술과 더불어 안전을 위한 내구성, 그리고 탄소 섬유와 같이 무게를 줄이는 데 필요한 복합 소재의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죠. 팝캡에서 이탈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문제 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블레이드 한 개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 하지만 블레이드는 풍력 발전 시스템 요소 가운데서도 고장률이 높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물질과의 충격은 물론 낙뢰와 소금 결정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블레이드 날개의 끝단 속도가 평균 시속 3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거친 풍속과 회전에 의해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설치 전 블레이드의 안정성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테스트는 필요하중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러한 필요하중 테스트는 이제 블레이드의 수명이 20년인데 그 20년에 해당하는 그 하중을 한 달로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하중을 키워서 이 블레이드의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제 블레이드의 안정성이 검증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축 피로 시험은 쉽게 말하면 저항력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실제 상황처럼 블레이드를 상하 좌우로 흔들고 모의 하중을 가해 피로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20년이란 기간의 바닷바람을 압축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냄으로써 내구성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성능평가. 이와 같은 테스트 과정은 블레이드 한 개당 매일 24시간, 한 달 동안 쉼없이 진행됩니다. 기술적 결함 등으로 운행 중에 손상될 경우 보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블레이드를 손상된 상태로 계속 사용한다면 발전 효율이 연간 최대 20%가량 떨어져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 뭐 공진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변형이라든지 디플렉션 아니면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실제 우리가 썼던 구조물과 동등한지 여부 확인,
혹은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그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이 블레이드의 설계에 피드백을 주고요. 그러면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블레이드는 다시 재설계나 아니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조금 더 완벽한 블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능이 검증된 블레이드를 통해 우리는 해상 풍력의 에너지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바다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해역에 대규모 단지의 블레이드가 힘차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한 방향으로 예쁘게 측류로 이렇게 쫙 불어올 때 그때가 좋은데, 그런 환경에서 바람이 가장 좋은 게 점점 더 해상으로 나갈 때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해상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민 수용성 문제들도 있죠. 이제 연안에 가깝게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생활에 이제 불편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이제 해상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걸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발전단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해상풍력단지 또한 그중 한 곳. 특히 영광의 풍력시스템 평가센터에선 실제 단지 조성에 앞서 발전 시스템의 운영이 적합한지 그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순수 기술로 제작한 풍력 발전기 성능을 실증해 줌으로써 해상 풍력단지 개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5메가와트급 이하의 풍력 발전기를 비롯해 8메가와트급까지 테스트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전북 서남해의 2.5기가와트, 전남 신안군의 8.2기가와트 등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죠. 저희 이제 인증할 때 IC 규정, 그러니까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춰서 이 풍력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바람 대비해서 출력이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기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허가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빨리 실증이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이나 허가 절차상 발전 승인을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발전기 1년의 데이터를 인증해야 한다고 하죠. 만약 기업 자체에서 1년간의 데이터를 쌓는다면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곳 평가센터는 기존에 쌓아둔 데이터를 가지고 곧장 실험할 수 있어 6개월이면 인증이 가능하죠. 기업의 풍력 발전기 인증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데에는 이곳에서 쌓은 풍황 데이터의 역할이 한몫하는데요. 이곳에선 120m의 기상탑을 통해 풍속과 풍향의 변화 패턴,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 등의 요소들을 데이터화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건설에 있어 발전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주요 데이터를 발전기 실증을 앞둔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된 풍력 발전기는 빠른 실증 과정을 거쳐 실제 단지를 조성하는 발전기로 활용되는 겁니다. 해상풍력 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또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바람이나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좋은가, 특히 이제 그 터빈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터빈에 대한 실증 시험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 실증 시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베드 사업이나 실증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지 조성의 단계를 밟아가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12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의 준공이 이루어질 경우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해상풍력은 조선, 기계, 철강 등 제조업이나 건설업과의 연계성이 큰데요.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10배 수준, 연간 약 8만 7천 개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8.2기가 발전 용량의 8.2기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을 포함한 48조 5조 원의 사업이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직간접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적으로나 지역 경제 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 뉴딜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기후 위기를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우리의 빛과 바다. 이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더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